서진 그룹의 대회의실은 숨 막힐 듯한 침묵과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고 창밖으로 쏟아지는 거센 빗소리만이 유일하게 그 정적을 깨뜨리고 있었다. 윤세아는 자신이 평생을 바쳐 일궈온 성과들이 인정받는 자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기에 당당하게 이사회 중앙에 서 있었으나 그녀를 바라보는 임원들의 시선은 경외가 아닌 경멸과 의구심으로 얼룩져 있었다. 매끄러운 대리석 바닥 위로 들이닥친 불행의 그림자는 예고도 없이 그녀의 목을 조여오기 시작했고 마치 도살장에 끌려온 짐승을 바라보는 듯한 차가운 눈빛들이 세아의 심장을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무언가 잘못 돌아가고 있음을 직감했지만 이미 톱니바퀴는 잔인하게 맞물려 돌아가고 있었으며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어머니라고 불렀던 최미란 이사는 가증스러운 슬픔을 가장한 얼굴로 두툼한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거칠게 내던지며 세아를 향해 비난의 화살을 쏘아대기 시작했다. 그녀가 제시한 서류들은 세아가 유령 회사를 통해 회사의 공금을 횡령하고 경쟁사의 핵심 기술을 넘겼다는 치명적인 증거들로 조작되어 있었으나 너무나도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어 그 누구도 의심조차 할 수 없을 지경이었다. 최미라는 떨리는 목소리로 어떻게 딸이 아버지를 배신할 수 있냐며 악어의 눈물을 흘렸고 그 모습은 좌중을 완벽하게 선동하여 세아를 파렴치한 범죄자로 낙인 찍기에 충분했다. 세아는 억울함을 호소하려 입을 열었지만 목구멍에서 터져나온 것은 비명 같은 침묵뿐이었고 주변의 공기는 점점 더 희박해져만 갔다. 이복 동생인 박윤아는 언니를 변호하는 척하며 결정적인 추가 증거를 내놓는 치밀함을 보였고 그녀의 손에 들린 것은 세아의 명의로 된 해외 계좌 내역서였다. 윤아는 겁에 질린 사슴 같은 눈망울을 하고서는 언니가 자신에게 이 계좌를 관리하라고 시켰다며 거짓된 증언을 쏟아냈고 이는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되어 회의실을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만들었다. 세아는 윤아의 눈동자 깊은 곳에서 일렁이는 소름 끼치는 희열과 조소를 목격했고 그제야 이 모든 것이 두 모녀가 오랫동안 준비해온 완벽한 덫이었음을 깨달았다. 피를 나눈 가족이라 믿었던 이들이 휘두른 칼날은 그 어떤 외부의 적보다 더 깊고 치명적인 상처를 남기며 세아의 영혼을 무참히 난도질했다. 믿었던 아버지 박동훈 회장은 자초지종을 묻지도 않은 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세아의 뺨을 있는 힘껏 올려붙였고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세아의 고개가 힘없이 돌아갔다. 평소 냉철하고 이성적이었던 그는 아내와 딸의 거짓 연극에 완벽하게 속아 넘어가 자신의 핏줄인 세아를 가문에 수치라며 모욕했고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지라고 고함을 질렀다. 붉게 부어오른 뺨의 고통보다 더 참기 힘든 것은 아버지의 눈에 서린 혐오와 불신이었으며 그것은 세아가 평생을 노력해 쌓아온 신뢰와 사랑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소리였다. 그는 보안 요원들을 호출하여 세아를 마치 잡상인 쫓아내듯 끌어내라고 지시했고 세아는 변명 한마디 제대로 못한 채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졌다. 건장한 보안 요원들에 의해 양팔이 결박당한 채 회사로비로 끌려 나오는 동안 직원들의 수군거림과 경멸 어린 시선이 세아의 온몸을 찔러왔다. 어제까지만 해도 차기 대표라며 고개를 숙이던 사람들이 이제는 손가락질하며 비웃고 있었고 그들의 태도 변화는 권력의 비정함을 뼈저리게 느끼게 했다. 로비 바닥에 내쳐진 세아의 소지품들은 쓰레기처럼 흩어졌고 회사 출입증은 보안팀장에 의해 무참히 부러져 휴지통에 처박혔다. 유리문 너머로 보이는 최미란과 박윤아는 승리감에 도취된 미소를 지으며 이 처참한 광경을 여유롭게 감상하고 있었고 그들의 입가에 걸린 비릿한 웃음은 세아의 뇌리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트라우마로 깊게 각인되었다. 회전문을 통해 거리로 쫓겨난 세아의 위로 억수 같은 장대비가 쏟아져 내렸고 값비싼 정장은 순식간에 빗물과 진흙으로 엉망이 되어버렸다.
차가운 빗방울이 뜨겁게 달아오른 뺨을 때렸지만 그녀는 추위를 느낄 겨를도 없이 멍하니 서진 그룹의 거대한 사옥을 올려다보았다. 자신이 벽돌 한 장 한 장 쌓아 올리는 심정으로 키워온 회사가 이제는 넘을 수 없는 거대한 성벽처럼 그녀를 가로막고 서 있었고, 그 꼭대기층에서는 자신을 짓밟은 자들이 샴페인을 터뜨리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치가 떨렸다.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고 갈 곳조차 잃어버린 그녀는 화려한 도심의 네온사인 속에서 철저하게 고립된 이방인이 되어버렸다. 절망의 끝자락에서 새하는 울음을 터뜨리는 대신 입술을 피가 맺히도록 깨물며 흐려지는 의식을 다잡았다. 그녀는 빗물에 젖어 무거워진 몸을 일으켜 세우며 자신을 파멸로 몰아넣은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뼈에 새기듯 되뇌었다. 지금은 비록 시궁창에 처박힌 신세지만 언젠가 반드시 저 높은 곳으로 다시 올라가 그들의 목을 조르고 그들이 누리는 모든 것을 잿더미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번개가 번쩍이며 그녀의 창백하지만 도끼로 가득 찬 얼굴을 비추었고, 새하의 눈동자는 어둠 속에서 먹이를 노리는 맹수의 그것처럼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빗속으로 걸어 들어갔고, 그것은 윤세아라는 인간의 죽음이자 복수의 화신으로서의 새로운 탄생을 알리는 서막이었다. 도시의 화려한 불빛이 닿지 않는 뒷골목으로 사라지는 그녀의 뒷모습은 위태로워 보였지만 그 발걸음에는 전과는 다른 섬뜩한 결의가 실려 있었다. 세상은 그녀가 끝났다고 생각하겠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 처절한 전쟁의 시작이었으며, 그녀는 살아남기 위해서라면 악마와 손을 잡는 것조차 마다하지 않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빗소리에 묻혀 들리지 않는 그녀의 낮은 맹세는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을 타고 흘러내려 언젠가 거대한 해일이 되어 서진 그룹을 덮칠 것이었다. 어둠이 짙게 깔린 거리는 마치 그녀가 앞으로 걸어가야 할 가시밭길을 예고하는 듯했고, 새하는 그 어둠을 기꺼이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며 깊은 밤속으로 완전히 자취를 감추었다. 1년이라는 시간은 윤세아가 가지고 있던 모든 빛나는 것들을 앗아가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으며, 그녀는 서울의 가장 어둡고 습한 반지하 단칸방에서 죽은 듯이 숨을 죽이고 있었다.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는 좁은 방의 벽면은 서진 건설의 주가 변동 추이와 최미란이 비밀리에 접촉하는 정계 인사들의 사진, 그리고 박윤아의 사치스러운 소셜미디어 게시물들로 빈틈없이 도배되어 있었다. 그녀는 낮에는 냉동 창고에서 생선을 분류하는 고된 육체 노동을 하며 생계를 유지했고, 밤에는 핏발선 눈으로 복수의 계획을 다듬으며 정보를 수집하는 이중 생활을 이어갔다. 거친 작업으로 인해 한때 피아노를 치던 고운 손가락은 갈라지고 굳은 살이 박여 흉물스럽게 변해버렸지만, 그녀는 그 상처들을 볼 때마다 가슴 속에서 타오르는 증오의 불길을 더욱 거세게 부채질하며 스스로를 채찍질했다. 어느 날 늦은 밤, 그녀가 관리하던 정보원으로부터 TK그룹의 한태주 회장이 주최하는 비공개 자선 파티가 열린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그것은 그녀가 오랫동안 기다려온 절호의 기회였다. 한태주는 서진건설을 집요하게 공격하며 인수합병을 노리는 냉혹한 기업 사냥꾼으로 알려져 있었기에 새하는 그가 자신의 복수를 완성시켜줄 유일한 칼자루가 될 것임을 확신했다. 그녀는 1년 동안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며 모아온 전 재산을 털어 중고 명품샵에서 자신의 몸에 딱 맞는 검은색 드레스를 구입했고, 짙은 화장으로 창백한 안색과 고된 노동의 흔적을 감추었다. 거울 속에 비친 그녀의 모습은 더 이상 폐인이 된 재벌가 딸이 아니라 먹잇감을 노리는 치명적인 독거미처럼 위험하고 매혹적인 아우라를 뿜어내고 있었다. 파티가 열리는 호텔 연회장은 대한민국 상위 1%의 인간들이 뿜어내는 허영과 기만으로 가득 차 있었고, 화려한 샹들리에 조명 아래서 오가는 대화들은 대부분 돈과 권력에 관한 역겨운 탐욕들 뿐이었다. 초대장도 없이 직원 통로를 통해 가까스로 잠입에 성공한 새하는 샴페인 잔을 든 채
군중 속에 섞여들었지만 그녀의 시선은 오직 한 사람 한태주에게만 고정되어 있었다. 그는 연회장 한가운데 앉아 있었지만 마치 투명한 벽을 친 것처럼 주변 사람들과 철저히 격리된 채 차갑고 권태로운 표정으로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고 그 고독한 모습은 기묘하게도 세아의 동질감을 자극했다. 그에게 접근하려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한태주의 날카로운 눈빛에 기가 눌려 감히 말을 걸지 못하고 주위를 맴돌 뿐이었다. 세아는 심호흡을 한 번 크게 내쉬고는 망설임 없이 한태주가 있는 테이블로 걸어갔고 그녀의 당당한 발걸음은 주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기에 충분했다. 한태주의 경호원들이 그녀를 제지하려 다가왔지만 세아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한태주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서진 건설의 이중 장부를 오늘 밤 당신에게 넘길 수 있다고 낮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 말은 시끄러운 음악 소리와 사람들의 소음을 뚫고 한태주의 귀에 정확하게 꽂혔고 지루함에 잠겨있던 그의 눈동자가 순간적으로 번뜩이며 흥미를 보이기 시작했다. 그는 손짓으로 경호원들을 물렸고 자신의 맞은편 자리를 턱짓으로 가리키며 그녀에게 앉으라는 무언의 신호를 보냈다. 가까이에서 마주한 한태주는 생각보다 훨씬 더 위압적이고 위험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으며 그가 뿜어내는 차가운 냉기는 세아의 등줄기를 서늘하게 만들었다. 그는 세아의 얼굴을 훑어보며 당신이 죽었다고 소문난 윤세아라는 것을 단번에 알아봤지만 동정이나 연민 따위는 전혀 없는 건조한 태도로 용건을 물었다. 세아는 떨리는 손을 테이블 아래로 감추고 냉정함을 유지하며 자신의 머릿속에 저장된 서진건설의 비자금 조성 루트와 차명 계좌 리스트를 하나하나 읊조리기 시작했다. 그것은 외부인으로서는 절대 알 수 없는 1급 기밀들이었으며 한태주는 그녀가 단순히 목숨을 구걸하러 온 것이 아니라 확실한 무기를 들고 협상 테이블에 앉았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한태주는 샴페인 잔을 천천히 흔들며 세아의 제안이 매력적이기는 하지만 배신자로 낙인 찍힌 당신을 내가 믿어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고 날카롭게 되물었다. 세아는 자신의 거칠어진 손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며 지난 1년간 지옥 같은 밑바닥에서 뒹굴며 배운 것은 오직 살아남아 놈들의 숨통을 끊어놓겠다는 집념뿐이라고 대답했다. 그녀의 눈빛에는 광기에 가까운 복수심과 더불어 무너진 자존심을 다시 세우겠다는 처절한 갈망이 담겨 있었고 그것은 한태주가 사업을 하며 수없이 봐왔던 야망에 찬 인간들의 눈빛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었다. 그는 세아에게서 자신의 어두웠던 과거의 일면을 발견했고 이 여자가 단순한 정보원이 아니라 적진을 초토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장수가 될 자질이 있음을 직감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한태주는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띠며 그렇다면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냐고 물었고 세아는 망설임 없이 자신을 TK그룹의 대리인으로 고용해 달라고 요구했다. 돈이나 안전한 도피처가 아닌 다시 전쟁터의 한복판으로 들어가 싸울 수 있는 권한과 힘을 달라는 그녀의 요구는 한태주의 예상을 뛰어넘는 대담한 것이었다. 그는 세아의 대담함에 묘한 전율을 느끼며 그녀에게 서진 건설을 무너뜨리는 데 성공한다면 그 회사의 경영권을 넘겨주겠다는 파격적인 제안을 덧붙였다. 단 실패할 경우 그 대가는 목숨으로 치러야 할 것이라는 섬뜩한 경고도 잊지 않았지만 세아는 이미 목숨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그 악마의 계약을 받아들였다. 두 사람의 은밀한 거래가 성사되는 순간 연회장의 화려한 조명이 잠시 꺼지고 스포트라이트가 무대 중앙을 비추었지만 어둠 속에 남겨진 두 사람의 눈빛 교환은 그 어떤 빛보다 강렬하게 타올랐다. 한태주는 자신의 비서실장에게 즉시 전화를 걸어 윤세아의 새로운 신분을 세탁하고 그녀가 활동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아끼지 말라고 지시했다. 세아는 1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의지하지 않고 대등한 파트너로서 인정받았다는 사실에 전율을 느꼈고
이제 그녀의 손에는 녹슨 칼 대신 한태주라는 거대하고 예리한 명검이 쥐어지게 되었다. 그녀는 잔을 들어 한태주에게 건배를 제의했고 두 잔이 부딪히며 나는 맑고 청아한 소리는 서진 건설을 향한 조종의 울림처럼 들렸다. 파티장을 빠져나오는 세아의 발걸음은 들어올 때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가볍고 힘이 넘쳤으며 차가운 밤 공기조차 그녀의 뜨거운 심장을 식히지는 못했다. 호텔 로비에 대기하고 있던 한태주의 최고급 세단이 그녀 앞에 미끄러지듯 멈춰섰고 운전기사가 정중하게 문을 열어주는 순간 그녀는 다시금 권력의 세계로 복귀했음을 실감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야경은 여전히 아름답고 비정했지만 이제 세아는 그 도시의 포식자가 되어 사냥을 시작할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그녀는 주머니 속에서 꼬깃꼬깃해진 가족 사진을 꺼내어 잠시 바라보다가 라이터를 켜 망설임 없이 태워버렸고 재가 되어 사라지는 사진과 함께 과거에 나약했던 윤세아도 영원히 작별을 고했다. TK그룹의 본사로 향하는 차 안에서 세아는 한태주로부터 넘겨받은 태블릿 PC를 통해 앞으로 자신이 맡게 될 직책과 임무에 대한 브리핑을 읽어내려갔다. 그녀의 새로운 이름은 레이첼 윤이었으며 직함은 TK그룹 전략기획실 산하의 인수합병 팀장이었고 표면적으로는 해외에서 스카우트된 유능한 전문가로 위장될 예정이었다. 완벽한 신분, 세탁과 막강한 자금력, 그리고 한태주라는 든든한 뒷배까지 얻은 그녀에게 이제 남은 것은 그 힘을 이용해 적들의 심장부에 비수를 꽂는 일뿐이었다. 그녀는 차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며 입꼬리를 살짝 올렸고 그 서늘한 미소는 다가올 피바람을 예고하며 밤거리의 어둠 속으로 녹아들었다. 다음 날 아침 서진 건설의 주가는 이유를 알 수 없는 대량 매도로 인해 곤두박질 치기 시작했고 박동훈 회장과 임원진은 패닉에 빠져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 아무도 그 원인을 파악하지 못해 우왕좌왕하는 사이 TK그룹에서는 서진 건설의 지분을 공격적으로 매입하고 있다는 공시를 띄우며 선전포고를 날렸다. 최미란과 박윤아는 불안한 눈빛으로 뉴스를 지켜보며 이 모든 것이 우연이기를 바랐지만 본능적으로 느껴지는 불길한 예감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 그 시각 윤세아는 한태주가 마련해준 펜트하우스의 거실에서 최고급 슈트를 차려입고 한 손에는 커피를 든 채 TV 화면 속 당황한 박윤아의 얼굴을 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녀의 복수는 이제 막 시작되었고 그 끝은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파멸이 될 것이었다. 서울의 중심부에 위치한 최고급 호텔의 그랜드 볼룸은 서진건설과 TK그룹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조인식 준비로 분주했고 수많은 취재진이 인산인해를 이루며 두 거대 기업의 만남을 주목하고 있었다. 박동훈 회장은 긴장된 표정으로 넥타이를 매만지며 초조함을 감추지 못했고 그 옆에선 최미란과 박윤아는 화려한 보석으로 치장한 채 여유로운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묘한 불안감이 서려 있었다. TK그룹이 갑작스럽게 서진 건설의 지분을 매입하며 대주주로서 경영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을 때 그들은 이것이 기회인지 위기인지 판단할 수 없었으나 한태주 회장의 막강한 자금력은 거부할 수 없는 달콤한 독배와도 같았다. 최미라는 이번 계약을 통해 자신의 입지를 굳히고 딸 윤아를 확실한 후계자로 만들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우고 있었지만 곧 닥쳐올 재앙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하고 있었다. 행사장 입구에 거대한 문이 열리고 쏟아지는 카메라 플래시 세례와 함께 한태주 회장이 등장하자 장내는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고 그 뒤를 따르는 수행원들의 발소리만이 또렷하게 울려 퍼졌다. 그리고 한태주의 바로 옆에는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인물이 서 있었는데 그녀는 칠흑같이 어두운 검은색 정장을 입고 붉은 입술을 강조한 메이크업으로 차가운 카리스마를 뿜어내고 있었다. 그녀가 고개를 들어 서진 건설의 임원진을 바라보는 순간 최미란의 손에 들려있던 와인잔이 바닥으로 떨어지며 날카로운 파열음을 냈고
붉은 액체가 흰색 카펫 위로 섬뜩하게 번져 나갔다. 그것은 죽었다고 생각했던, 아니 죽었어야만 했던 전처의 딸. 윤세아와 너무나도 닮은, 그러나 훨씬 더 위압적이고 낯선 여자의 등장이었다. 박윤아는 귀신이라도 본 듯 사색이 되어 뒷걸음질 쳤고, 박동훈 회장 역시 믿을 수 없다는 듯 입을 벌린 채 멍하니 그녀를 응시하며 말을 잇지 못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을 향한 경악과 공포의 시선들을 전혀 개의치 않는다는 듯 우아하고 절도 있는 동작으로 한태주보다 반발짝 앞서 걸어나와 그들 앞에 섰다. 그녀는 싸늘하게 얼어붙은 미소를 지으며 자신을 TK그룹의 수석 본부장이자 이번 합병 프로젝트의 총괄 책임자인 레이첼 윤이라고 소개했고, 그 목소리는 과거의 윤세아와 똑같으면서도 전혀 다른 억양과 냉기를 담고 있었다. 최미란이 떨리는 목소리로 세아의 이름을 부르려 했으나 레이첼은 그녀의 말을 무참히 자르며 공적인 자리에서 사적인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프로답지 못하다는 핀잔을 주며 완벽한 타인처럼 행동했다. 조인식이 진행되는 동안 레이첼 윤은 철저하게 비즈니스적인 태도로 서진 건설에 경영 실적과 부실한 재무 구조를 적나라하게 지적하며 박동훈 회장과 임원들을 벼랑 끝으로 몰아붙였다. 그녀가 내놓은 분석 자료들은 서진 건설 내부자가 아니면 알 수 없는 치명적인 약점들을 정확하게 찌르고 있었기에 임원들은 식은땀을 흘리며 그녀의 처분만을 기다리는 죄인 꼴이 되었다. 특히 그녀는 박윤아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던 갤러리 건설 프로젝트의 설계 도면을 집어던지며 기본조차 되어 있지 않은 아마추어적인 발상이라며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었다. 박윤아는 분노와 수치심으로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지만 한태주의 서슬퍼런 눈빛과 레이첼의 논리 정연한 독설 앞에서 반박 한마디 하지 못한 채 입술만 깨물어야 했다. 레이첼의 공격은 단순히 회의실 안에서 끝나지 않았고, 그녀는 이미 언론사들을 통해 박윤아의 갤러리 프로젝트에 사용될 예정이었던 자재들이 발암물질 기준치를 초과하는 저급한 폐기물이라는 사실을 터뜨린 상태였다. 조인식이 끝나기도 전에 기자들의 스마트폰이 일제히 울리기 시작했고, 속보를 확인한 기자들은 하이에나 떼처럼 박윤아에게 달려들어 해명을 요구하는 질문 공세를 퍼부었다. 박윤아는 당황하여 횡설수설하며 어머니인 최미란의 뒤로 숨으려 했지만 최미란 역시 쏟아지는 질문 세례에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허둥지둥 경호원들을 불러대기에 바빴다. 레이첼은 그 아수라장을 팔짱을 낀 채 여유롭게 지켜보며 마치 잘 짜인 연극을 감상하는 관객처럼 싸늘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박동훈 회장은 회사의 이미지가 실시간으로 추락하는 것을 목격하며 격노했고, 그 화살은 고스란히 망신을 자초한 박윤아와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최미란에게로 향했다. 그는 기자들이 보는 앞에서 박윤아에게 고함을 지르며 뺨을 때리려는 시료까지 했고, 이는 콩가루 집안의 실체를 전 국민에게 생중계하는 꼴이 되었다. 레이첼은 혼란을 틈타 박동훈 회장의 곁으로 다가가 낮은 목소리로 이 모든 사태가 회장님의 눈과 귀를 가린 무능한 측근들 때문이라며 은밀하게 속삭였다. 그녀는 최미란이 회장 몰래 빼돌린 자금으로 저급 자재를 사용하여 차액을 챙겼다는 뉘앙스를 풍기며 박동훈의 마음속에 의심의 씨앗을 깊숙이 심어놓는데 성공했다. 회의가 파하고 모두가 빠져나간 텅 빈 연회장에서 최미란은 독이 오른 눈으로 레이첼을 가로막으며 네가 윤세아라는 것을 다 알고 있다며 당장 정체를 밝히라고 소리쳤다. 레이첼은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가 귀에 대고 죽은 사람은 말이 없는 법이지만 산 사람은 죗값을 치러야 한다고 속삭이며 그녀의 정체가 무엇이든 상관없이 당신들은 끝장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미란은 레이첼의 눈동자에서 1년 전 빗속으로 쫓겨나던 나약한 딸의 모습이 아닌 지옥의 불길을 품고 돌아온 악귀의 형상을 보았고 등골이 오싹해지는 공포에 뒷걸음질 쳤다. 레이첼은 공포에 질린 최미란을 비웃듯 가볍게 어깨를 툭 치고 지나갔고
그 손길은 마치 사형 선고를 내리는 판사의 망치질처럼 묵직하고 섬뜩하게 느껴졌다. 호텔을 빠져나온 레이첼은 대기하고 있던 리무진에 올랐고 그 안에는 한태주가 흥미로운 표정으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으며 그는 오늘 당신의 연기는 오스카상을 받아도 손색이 없었다며 찬사를 보냈다. 하지만 레이첼은 칭찬에 동요하지 않고 차창 밖으로 멀어지는 호텔을 응시하며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고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잃고 서로를 물어뜯게 만들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차갑게 대답했다. 한태주는 그녀의 떨리는 주먹을 말없이 바라보다가 조용히 자신의 손을 덮어주었고 그 따뜻한 온기는 복수의 칼날 위를 걷는 그녀에게 유일한 위로가 되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다음 단계의 작전을 머릿속으로 구상했고 차는 어둠이 내려앉은 서울의 도로를 질주하며 그들의 위험한 동맹을 싣고 달렸다. 한편 집에 돌아온 최미란과 박윤아는 서로를 탓하며 고성을 지르고 싸우기 시작했고 박동훈 회장은 서재에 틀어박혀 술을 들이키며 레이첼이 던진 의심의 말들을 곱씹고 있었다. 집안은 순식간에 살얼음판처럼 차갑게 변해버렸고 고용인들조차 숨소리를 죽이며 눈치를 봐야 할 정도로 분위기는 험악해져 갔다. 최미라는 자신의 비밀 장부가 안전한지 확인하기 위해 금고를 열어보려 했지만 손이 너무 떨려 비밀번호를 몇 번이나 틀렸고 그 불안감은 그녀의 목을 점점 조여왔다. 그녀는 직감적으로 레이첼이라는 여자가 자신들의 숨통을 끊어놓기 위해 찾아온 저승사자임을 깨달았지만 이미 덫에 걸린 발을 빼기에는 너무 늦어버린 뒤였다. 레이첼은 펜트하우스로 돌아와 화장을 지우며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맨 얼굴을 오랫동안 응시했고 그 눈동자에는 복수의 희열과 함께 깊은 슬픔이 공존하고 있었다. 그녀는 어머니의 유품인 낡은 목걸이를 손에 쥐고 반드시 억울함을 풀어주겠다고 다짐하며 오늘 하루 동안 가면 뒤에 숨겨두었던 격한 감정들을 잠시나마 토해냈다. 창밖에는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빗방울이 유리에 부딪히는 소리는 1년 전 그날의 기억을 소환했지만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울며 도망치는 약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내일 실행할 두 번째 작전 계획서를 검토하며 밤을 지새웠고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서진건설이라는 거대한 탑이 무너져 내리는 시뮬레이션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출근한 박윤아는 자신의 사무실 책상 위에 놓인 익명의 서류 봉투를 발견하고 의아해하며 열어보았는데 그 안에는 그녀가 과거에 저질렀던 학교 폭력과 갑질에 대한 증언들이 담긴 녹취록이 들어있었다. 레이첼이 보낸 경고장이자 두 번째 공격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으며 박윤아는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며 서류들을 집어 던졌다. 같은 시각 레이첼은 TK그룹의 집무실에서 모니터를 통해 서진건설 내부의 폐쇄회로 화면을 해킹하여 지켜보고 있었고 공포에 떠는 박윤아의 모습을 보며 차가운 커피를 한 모금 들이켰다. 그녀의 손가락은 키보드 위를 춤추듯 움직이며 다음 폭로 기사를 언론사에 전송할 준비를 마쳤고 이제 서진 가문의 몰락은 시간 문제일 뿐이었다. 박동훈 회장은 아침부터 쏟아지는 주주들의 항해 전화에 시달리며 레이첼 윤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전화를 걸었지만 그녀는 회의 중이라는 핑계로 그의 연락을 차갑게 무시했다. 그는 자신이 무시당했다는 사실에 분노하면서도 현재의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유일한 열쇠가 TK그룹에 있음을 알기에 자존심을 굽히고 계속해서 연락을 시도할 수밖에 없었다. 레이첼은 전화기 화면에 뜨는 아버지의 이름을 바라보며 비릿한 웃음을 흘렸고 그가 얼마나 더 비참하게 매달릴지 지켜보는 것은 그녀에게 있어 최고의 오락거리였다. 그녀는 비서에게 박동훈 회장의 연락을 당분간 일절 받지 말라고 지시한 뒤 여유롭게 의자를 뒤로 젖히며 승자의 여유를 만끽했다. 서진건설의 주가는 레이첼 윤의 손끝에서 춤을 추듯 위태롭게 요동치고 있었고 이는 단순한 시장의 흐름이 아니라 철저하게 계산된 파멸의 서곡이었다. 레이첼은 TK그룹의 막강한 자본력을 동원해
서진건설의 유동성 위기를 조장하는 동시에 이면에서는 박윤아를 향한 치명적인 덫을 놓고 있었다. 그녀는 박윤아가 갤러리 부실 공사 논란으로 인해 입지가 좁아져 극도의 불안감과 인정 욕구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을 정확히 파고들었다. 레이첼은 제3자를 통해 박윤아에게 접근하여 그녀의 구겨진 자존심을 세워줄 수 있는 가짜 투자자를 소개했는데 그는 완벽한 매너와 재력을 갖춘 명문가 자재 연기를 하는 전문 사기꾼이었다. 벼랑 끝에 몰린 박윤아에게 그 남자는 구원이나 다름없었고 그녀는 의심할 여지 없이 그 달콤한 독배를 향해 손을 뻗었다. 가짜 투자자인 강 대표는 박윤아에게 접근하여 서진건설이 추진 중인 신도시 개발 계획의 내부 정보를 넘겨준다면 천문학적인 자금을 갤러리에 투자하겠다는 은밀한 제안을 건넸다. 평소 같으면 아버지에게 보고하거나 법무팀의 검토를 거쳤겠지만 지금 당장 성과가 급했던 윤아는 독단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화려한 호텔 스위트룸에서 강 대표와 미래를 즐기며 회사의 1급 기밀이 담긴 이동식 저장 장치를 그에게 넘겨주었고 이 모든 과정은 몰래 설치된 초소형 카메라에 고스란히 담기고 있었다. 박윤아는 자신이 회사를 구하고 아버지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영웅이 될 것이라는 환상에 빠져 있었지만 사실 그녀는 스스로 자신의 무덤을 파고 있는 셈이었다. 다음 날 아침 증권가 지라시와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박윤아가 정체불명의 남자와 호텔에 들어가는 사진과 함께 회사의 기밀을 유출하는 영상이 급속도로 퍼져나갔다. 영상 속에서 그녀는 투자금을 챙기면 아버지를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게 하고 자신이 회장 자리에 앉겠다는 패륜적인 발언까지 서슴지 않고 있었다. 대중들은 재벌 3세의 방탕한 사생활과 도덕적 해이에 분노하며 서진건설 불매 운동까지 거론하기 시작했고 회사의 주가는 하한가로 곤두박질 쳤다. 사무실에서 뉴스를 접한 박윤아는 비명을 지르며 노트북을 집어 던졌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고 그녀의 스마트폰은 해명을 요구하는 전화들로 폭발할 지경에 이르렀다. 박동훈 회장은 이 사태를 보고받고 뒷목을 잡고 쓰러질 뻔했으며 즉시 박윤아를 회장실로 호출하여 불같이 화를 냈다. 윤아는 눈물 콧물을 흘리며 자신이 속은 것이라고 변명했지만 영상 속에 담긴 그녀의 목소리와 행동은 조작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명백했다. 박동훈은 자신의 딸이 멍청하게 사기꾼에게 놀아나 회사를 위기에 빠뜨렸다는 사실보다 그녀가 자신을 몰아내려 했다는 배신감에 치를 떨었다. 그는 옆에 서 있던 최미란에게 딸 교육을 어떻게 시켰기에 이 모양이냐며 재떨이를 집어 던졌고 최미란은 파편에 맞아 피가 흐르는 이마를 감싸주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비서실장은 조용히 문을 닫고 나가 레이첼에게 상황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음을 보고했다. 레이첼은 혼란에 빠진 서진건설의 구원투수처럼 등장하여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고 그 자리에서 박윤아의 해임안을 상정했다. 그녀는 감정에 호소하는 대신 차가운 데이터와 주주들의 여론을 근거로 제시하며 경영 리스크를 제거해야만 투자를 지속할 수 있다고 압박했다. 최미라는 딸을 보호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반대 의견을 냈지만 이미 등을 돌린 주주들과 임원들의 싸늘한 시선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결국 박윤아는 보직 해임과 동시에 대기 발령 조치를 받게 되었고 그녀가 쫓겨나듯 회의실을 나갈 때 레이첼은 그녀에게 입모양으로 조용히 작별 인사를 건넸다. 그것은 1년 전세아가 당했던 수모를 그대로 돌려주는 것이었으며 박윤아는 치욕감에 온몸을 떨며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다. 하지만 레이첼의 복수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고 그녀는 다음 타깃인 최미란과 박동훈 사이를 완전히 갈라놓기 위한 심리전을 시작했다. 그녀는 박동훈 회장과 단독 면담을 요청한 뒤 최미란이 비밀리에 관리해온 차명 계좌의 일부 내역을 슬그머니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레이첼은 박윤아의 이번 일탈이
단순히 철없는 행동이 아니라 최미란 이사가 회장님 몰래 비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딸을 이용한 것일 수도 있다는 교묘한 암시를 던졌다. 의심이 많은 박동훈의 성격을 누구보다 잘 아는 세아였기에 그녀의 말은 박동훈의 마음속에 있는 불신의 불씨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되었다. 박동훈의 눈초리는 의구심으로 가늘어졌고 그는 아내를 향한 맹목적인 신뢰를 거두고 뒷조사를 지시하기에 이르렀다. 궁지에 몰린 최미라는 이 모든 사태의 배후에 레이첼이 있음을 확신하고 그녀를 제거하기 위해 어둠의 세력을 끌어들이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과거 자신의 더러운 일을 처리해 주던 해결사들에게 거액의 돈을 건네며 레이첼을 납치하여 겁을 주거나 사고로 위장해 처리하라고 사주했다. 그날 밤 레이첼은 늦은 시간까지 야근을 마치고 지하 주차장으로 향하던 중 험악한 인상의 남성들에게 둘러싸이게 되었고 그들은 쇠파이프를 든 채 위협적으로 다가왔다. 일반적인 여자였다면 공포에 질려 주저앉았겠지만 레이첼은 침착하게 가방에서 호신용 스프레이를 꺼내주며 방어 자세를 취했다. 하지만 수적으로 열세인 상황에서 그녀가 무사하기란 쉽지 않아 보였고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다. 바로 그 순간 굉음과 함께 한태주의 차가 주차장으로 돌진해 들어와 괴한들의 앞을 가로막았고 차에서 내린 한태주는 격투기 선수 출신다운 날렵한 몸놀림으로 괴한들을 제압하기 시작했다. 그는 평소의 냉철한 기업가 모습과는 달리 야수 같은 분노를 폭발시키며 괴한들을 무자비하게 짓밟았고 순식간에 상황은 정리되었다. 한태주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놀란 레이첼에게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다친 곳은 없는지 살폈고 그의 눈빛에는 단순한 파트너십을 넘어선 깊은 걱정과 애정이 서려 있었다. 레이첼은 항상 강한 척하며 홀로 모든 짐을 짊어지려 했지만 처음으로 누군가의 보호를 받는다는 안도감에 다리가 풀려 그의 품에 기대고 말았다. 한태주는 경찰에 신고하려는 레이첼을 만류하며 이 일을 공론화시키기보다는 최미란에게 더 큰 공포를 심어주는 방식으로 되돌려주자고 제안했다. 그는 자신의 경호팀을 시켜 쓰러진 해결사들을 결박한 뒤 그들이 최미란에게 사주를 받았다는 자백 영상을 촬영하게 했다. 그리고 그 영상을 최미란의 개인 휴대폰으로 전송하며 만약 한 번만 더 레이첼에게 손을 댄다면 이 영상을 검찰과 언론에 공개하고 당신을 매장시켜 버리겠다는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메시지를 확인한 최미란은 공포에 질려 전화기를 떨어뜨렸고 자신이 건드려서는 안 될 영린을 건드렸음을 깨닫고 사시나무 떨듯 떨었다. 그녀는 이제 사냥꾼이 아닌 사냥감이 되어 언제 닥칠지 모르는 파멸의 공포 속에서 살아가야만 했다. 사건이 수습된 후 한태주는 레이첼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따뜻한 차를 대접하며 아직도 진정되지 않은 그녀의 마음을 다독여 주었다. 그는 레이첼에게 당신이 강한 사람인 것은 알지만 모든 화살을 혼자 맞을 필요는 없다며 이제는 내가 당신의 방패가 되어주겠다고 진심 어린 고백을 했다. 레이첼은 그의 진정성 있는 말에 마음의 빗장을 조금씩 풀었고 복수라는 차가운 목표만을 향해 달려오느라 잊고 있었던 인간적인 온기를 느꼈다. 그녀는 한태주를 바라보며 처음으로 가면을 벗은 윤세아로서의 솔직한 미소를 보여주었고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깊은 신뢰와 유대감이 형성되었다. 다음날 레이첼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소보다 더 완벽한 모습으로 출근하여 서진 건설의 구조 조정안을 발표했고 그 명단에는 최미란의 측근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었다. 그녀는 박동훈 회장의 무기나에 최미란의 손발을 하나씩 잘라내기 시작했고 최미란은 고립무원의 처지가 되어 자신의 사무실에서 분을 사겨야만 했다. 박윤아는 대기 발령 상태에서 술에 의지해 폐인처럼 지내고 있었고 서진 건설의 직원들은 이미 실세가 레이첼에게 넘어갔음을 감지하고 그녀에게 줄을 서기 시작했다. 가문의 붕괴는 걷잡을 수 없이 가속화되었고 레이첼은 그 무너지는 소리를 가장 가까이서 즐기며 마지막 피날레를 준비하고 있었다.
하지만 최미라는 쉽게 물러설 여자가 아니었고 그녀는 궁지에 몰릴수록 더욱 독해지는 살무사 같은 본성을 드러내며 최후의 발악을 준비했다. 그녀는 박동훈 회장이 평소 앓고 있던 지병을 이용해 그를 식물인간으로 만들거나 판단력을 흐리게 하여 경영권을 탈취하려는 끔찍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레이첼은 정보원으로부터 최미란이 수상한 약물을 구입했다는 첩보를 입수했고 이것이 단순한 경영권 싸움을 넘어 생명이 오가는 위험한 게임으로 번지고 있음을 직감했다. 그녀는 한태주와 상의하여 박동훈 회장의 주치의를 포섭하고 최미란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CCTV를 저택 곳곳에 은밀히 설치했다. 며칠 후 박동훈 회장이 저녁 식사 후 갑작스러운 호흡 곤란을 호소하며 쓰러지는 사건이 발생했고 집안은 발칵 뒤집혔다. 최미라는 겉으로는 놀란 척하며 구급차를 불렀지만 그녀의 눈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고 구급대원이 도착하기 전 증거를 인멸하려 식탁 위에 물컵을 치우려 했다. 그러나 그 순간 레이첼이 들이닥쳐 최미란의 손목을 낚아채며 그 컵은 그대로 두는 게 좋을 것이라고 싸늘하게 일갈했다. 레이첼의 등장은 최미란에게 사형 선고와도 같았고 두 여자의 시선이 공중에서 날카롭게 부딪히며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박동훈 회장은 의식을 잃은 채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이 사건은 서진 가문의 비극적인 결말을 향한 기폭제가 되었다. 레이첼은 병원 복도에서 수술실을 바라보며 복잡한 심경을 느꼈는데 자신을 버린 아버지지만 이렇게 허망하게 최미란의 손에 당하게 놔둘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는 한태주에게 전화를 걸어 확보해둔 물컵의 성분 분석을 의뢰했고 그 결과가 나오는 순간이 바로 최미란을 지옥으로 떨어뜨릴 결정적인 타이밍이 될 것이라 확신했다. 병원 로비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레이첼은 주먹을 꽉 쥐며 다짐했다. 이 모든 악의 고리를 내 손으로 끊어내고야 말겠다고. 창밖에는 어둠이 짙게 깔려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다가올 여명을 기다리는 전사처럼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박동훈 회장이 입원한 VIP 병실 앞은 무거운 침묵과 소독약 냄새가 뒤섞여 숨 막히는 긴장감을 자아내고 있었으며 의료진은 그가 급성 비소 중독으로 인해 혼수 상태에 빠졌다는 충격적인 진단 결과를 내놓았다. 레이첼 유는 손에 쥔 독극물 성분 분석 보고서를 구겨질 듯 꽉 쥐며 유리창 너머로 산소 호흡기에 의지해 가쁜 숨을 몰아쉬는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한때 자신을 내쳤던 비정한 아버지였지만 이런 식으로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게 둘 수는 없었기에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최미란을 향한 증오가 용암처럼 끓어올랐다. 그녀는 병실 구석에서 초조하게 손톱을 물어뜯고 있는 최미란에게 다가가 이 보고서가 검찰에 넘어가는 순간 당신은 살인 미수범으로 긴급 체포될 것이라고 나지막하지만 서늘한 목소리로 경고했다. 최미란의 동공은 지진이 난 듯 흔들렸고 그녀는 레이첼이 단순한 협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자신의 목숨줄을 쥐고 있다는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궁지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문다는 말처럼 최미란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것을 깨닫자 이성을 잃고 마지막 발악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화장실로 숨어들어 떨리는 손으로 대포폰을 꺼내어 오랫동안 자신의 더러운 뒤처리를 도맡아왔던 전문 청부업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녀는 오늘 밤 레이첼이 증거물을 가지고 검찰청으로 이동하는 길목에서 교통사고를 위장해 그녀를 영원히 입막음하라고 지시하며 성공하면 거액의 잔금을 치르겠다고 약속했다. 전화기 너머의 남자는 건조한 목소리로 알겠다고 대답했고 최미라는 통화를 마친 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광기 어린 얼굴을 보며 소름 끼치는 미소를 지었다. 이것은 그녀가 살기 위해 윤세아라는 존재를 세상에서 완전히 지워버리려는 최후의 도박이자 파멸로 가는 급행열차 티켓이었다. 그날 밤 서울 도심에는 억수 같은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었고
레이첼은 한태주가 붙여준 경호 차량을 따돌리고 홀로 검찰청으로 향하는 위험한 질주를 시작했다. 그녀는 최미란이 자신을 미행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고 있었기에 오히려 이를 역이용하여 결정적인 증거를 직접 제출함으로써 수사를 가속화하려는 대담한 계획을 세웠던 것이다. 빗물이 세차게 들이치는 앞유리를 와이퍼가 부지런히 닦아내고 있었지만 시야는 여전히 흐릿했고 도로 위를 달리는 차들의 헤드라이트 불빛이 빗방울에 번져 기괴한 형상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그때 룸미러로 거대한 덤프트럭 한 대가 차선을 무시하고 무서운 속도로 그녀의 뒤를 쫓아오고 있는 것이 보였고 레이첼은 본능적으로 그것이 단순한 난폭 운전자가 아님을 직감했다. 덤프트럭은 마치 성난 황소처럼 레이첼의 승용차를 향해 돌진해왔고 굉음을 울리며 차체 뒷부분을 강하게 들이받아 그녀를 도로 밖으로 밀어내려 했다. 레이첼은 핸들을 꽉 쥐고 비명을 지르며 엑셀을 밟아 필사적으로 도망치려 했지만 빗길에 미끄러진 타이어는 통제 불능 상태가 되어 차체가 팽이처럼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다. 거대한 충격음과 함께 그녀의 차는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튕겨나가 도로변의 가로수를 들이박은 뒤에야 찌그러진 고철 덩어리가 되어 멈춰섰다. 깨진 유리 파편이 차 안으로 튀어들어와 레이첼의 얼굴과 팔을 찢었고 터진 에어백 사이로 매캐한 연기가 피어오르며 그녀의 의식은 점차 어둠 속으로 가라앉아갔다. 희미해지는 시야 속에서 트럭 운전자가 차에서 내려 확인 사살을 위해 다가오는 모습이 보였지만 그녀는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그 절체절명의 순간 어디선가 나타난 검은색 세단이 트럭 운전자를 향해 전속력으로 돌진하여 그를 들이받아 날려버렸고 차문이 열리며 한태주가 뛰쳐나왔다. 그는 레이첼이 걱정되어 뒤를 쫓던 중 사고 현장을 목격하고 이성을 잃은 채 달려온 것이었고 피투성이가 된 레이첼을 발견하자 짐승 같은 울부짖음을 토해냈다. 한태주는 찌그러진 차문을 맨손으로 뜯어내다시피 열어젖히고 의식을 잃은 레이첼을 조심스럽게 품에 안아 올렸으며 그의 옷은 순식간에 그녀의 피로 붉게 물들었다. 빗물과 피가 뒤섞여 흐르는 그녀의 창백한 얼굴을 어루만지며 한태주는 제발 눈을 뜨라고 애원했고 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빗물과 함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들려오기 시작했지만 그에게는 그 짧은 시간이 억겁의 세월처럼 느껴지는 고통스러운 기다림이었다. 응급수술이 진행되는 동안 한태주는 수술실 앞 복도에 주저앉아 피 묻은 자신의 두 손을 바라보며 최미란과 서진 가문에 대한 끓어오르는 사리를 억눌렀다. 그는 지금까지 철저하게 이성적이고 계산적인 방식으로 그들을 무너뜨리려 했지만 그들이 선을 넘어 레이첼의 목숨까지 노린 이상 더 이상의 자비는 없다고 다짐했다. 그는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내일 예정된 서진건설 주주총회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카드를 준비시키고 최미란의 살인교사 혐의를 입증할 트럭 운전자의 신병을 경찰에 넘기라고 지시했다. 그의 목소리는 지옥에서 올라온 사신처럼 차갑고 단호했으며 이번 일로 인해 서진그룹은 단순히 경영권을 잃는 수준이 아니라 가문 전체가 공중분해될 운명에 처하게 되었다. 수술은 다행히 성공적으로 끝났고 마취에서 깨어난 레이첼은 온몸을 옥죄는 통증 속에서도 가장 먼저 한태주의 이름을 부르며 그를 찾았다. 병실을 지키고 있던 한태주는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자신이 여기 있으니 안심하라고 다독였지만 레이첼은 산소 호흡기를 떼어내려 하며 내일 주주총회에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고 고집을 피웠다. 그녀는 자신이 당한 이 고통을 그대로 돌려주지 않고서는 억울해서 죽을 수도 없다며 눈물을 흘렸고 그 처절한 모습에 한태주는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다. 그는 레이첼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당신이 굳이 나서지 않아도 내가 당신의 손과 발이 되어 그들을 철저하게 짓밟아 주겠다고 약속하며 그녀를 진정시켰다. 한태주는 레이첼을 재운 뒤 병실 밖으로 나와 창밖의 야경을 바라보며
품 안에서 낡은 반지 케이스를 꺼내 만지작거렸다. 그것은 그가 오랫동안 준비해온 프러포즈 반지였지만 복수가 끝나기 전에는 그녀에게 짐이 될까봐 전하지 못하고 있었던 물건이었다. 그는 내일 모든 것이 끝나면 이 반지를 끼워주며 더 이상 그녀가 혼자서 비를 맞지 않게 하겠다고 다짐했고, 그 결심은 그를 더욱 강인하게 만들었다. 동이 트기 시작하는 새벽 하늘을 바라보며 한태주는 서진건설의 본사를 향해 서늘한 눈빛을 보냈고, 이제 몇 시간 뒤면 거대한 폭풍이 몰아쳐 그 썩어빠진 성을 모래성처럼 무너뜨릴 것이었다. 다음 날 아침 서진건설 대강당은 임시 주주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모여든 주주들과 취재진으로 인해 발 디딜 틈 없이 붐비고 있었고, 공기는 폭발 직전에 화약꽃처럼 팽팽했다. 휠체어를 타고 나타난 박동훈 회장의 대리인 자격으로 참석한 최미라는 불안한 기색을 감추기 위해 짙은 화장을 하고 있었지만 눈 밑의 떨림은 숨길 수 없었다. 그녀는 레이첼이 사고로 죽었거나 중상을 입어 나오지 못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기에 내심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었다. 하지만 회의장 문이 열리고 붕대를 감은 채 휠체어에 앉은 레이첼을 한태주가 직접 밀고 들어오자 최미란의 얼굴은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하며 공포에 질린 비명을 지를 뻔했다. 지옥에서 돌아온 복수의 여신과 그녀를 호위하는 흑기사의 등장은 장례를 압도하며 서진 가문의 종말을 알리는 서막을 올렸다. 레이첼은 고통을 참아내며 단상 위로 올라가 마이크를 잡았고, 그녀의 목소리는 비록 떨렸지만 그 어느 때보다 힘이 실려 있었다. 그녀는 주주들에게 최미란이 저지른 횡령과 배임,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를 독살하려 했던 패륜적인 범죄 사실을 낱낱이 고발하며 준비해둔 결정적인 증거, 영상들을 대형 스크린에 띄웠다. 영상 속에는 최미란이 청부업자에게 살인을 지시하는 통화 내용과 병실에서 독극물을 치우려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 장내는 경악과 분노의 도가니로 변했다. 최미란은 아니라고 고함을 지르며 난동을 부렸지만 이미 경찰들이 들이닥쳐 그녀의 손목에 차가운 수갑을 채웠고, 그녀는 짐승처럼 끌려나가면서도 끝까지 저주를 퍼부어댔다.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한태주는 레이첼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나지막이 속삭였다. 이제 다 끝났어. 당신이 이겼어. 최미란이 경찰들에게 양팔이 붙들린 채 짐승 같은 비명을 지르며 끌려나가는 광경은 서진그룹 역사상 가장 치욕스럽고 충격적인 장면으로 기록될 순간이었다. 그녀는 끝까지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며 한태주와 레이첼이 조작한 함정이라고 악을 썼지만 대형 스크린에 반복 재생되는 살인 청부 녹취록과 영상은 그녀의 변명을 구차한 헛소리로 만들 뿐이었다. 주주들과 기자들은 플래시를 터뜨리며 몰락한 여왕의 비참한 최후를 카메라에 담기에 바빴고, 장내는 그야말로 아비규환의 도가니가 되어 통제불능 상태에 빠져들었다. 최미란이 신고 있던 하이힐 한 짝이 벗겨져 바닥에 나뒹굴었고, 헝클어진 머리카락과 번진 화장은 그녀가 그토록 지키고 싶어 했던 귀부인의 가면이 얼마나 허망하게 부서졌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그녀가 회의장 밖으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욕설과 저주가 끊이지 않았지만 그 소리는 곧 닫힌 문 너머로 묻히며 차가운 정적만을 남겼다. 최미란이 퇴장한 단상 위에는 이제 공포에 질려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는 박유나만이 홀로 남겨져 있었고, 그녀는 마치 도살장에 남겨진 어린 양처럼 갈 곳 잃은 눈동자를 굴리고 있었다. 그녀는 어머니가 끌려가는 모습을 보며 자신 또한 무사하지 못할 것임을 직감했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 도망칠 엄두조차 내지 못한 채 주저앉아 있었다. 레이첼은 휠체어 바퀴를 굴려 천천히 박유나의 앞으로 다가갔고, 그 움직임은 먹잇감을 향해 조용히 다가가는 포식자의 우아함과 잔혹함을 동시에 품고 있었다. 박유나는 다가오는 레이첼을 보며 희크무레한 신음을 흘렸고, 레이첼의 서늘한 그림자가 자신의 위로 드리워지자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다. 레이첼은 그런 유나를 내려다보며
입가에 비릿한 조소를 머금었고 마이크를 잡은 손에 힘을 주며 장내의 시선을 자신에게 집중시켰다. 레이첼은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얼굴을 가리고 있던 짙은 선글라스를 천천히 벗어 내려놓았고 그 순간 드러난 그녀의 맨 얼굴은 과거 서진 그룹의 후계자였던 윤세아의 얼굴 그대로였다. 장내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그녀를 응시했고 여기저기서 경악의 찬탄성이 터져 나오며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번져나갔다. 그녀는 또렷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자신이 레이첼 윤이 아닌 윤세아임을 선포하며 1년 전 조작된 횡령 혐의와 누명을 벗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지옥에서 돌아왔노라고 말했다. 윤세아라는 이름 세 글자가 울려 퍼지는 순간 박윤아는 감전된 듯 몸을 떨며 비명을 질렀고 주주들은 죽은 줄 알았던 적통 후계자의 귀환의 충격과 동시에 묘한 안도감을 느끼는 듯했다. 그것은 거짓과 기만으로 얼룩진 서진 그룹의 다시금 정통성과 정의가 바로 세워질 수 있다는 희망의 신호탄과도 같았다. 세아는 준비해온 두 번째 영상을 공개하며 1년 전 자신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박윤아와 최미란이 공모했던 메신저 대화 내용과 조작된 회계장부의 원본 데이터를 화면에 띄웠다. 그 자료들은 박윤아가 친구들에게 언니를 몰아내고 자신이 회사를 차지하게 되었다며 자랑하듯 떠벌린 음성 파일까지 포함하고 있어 그녀의 악랄한 이중성을 완벽하게 증명해 주었다. 기자들은 이 특종을 놓치지 않기 위해 미친 듯이 기사를 타전했고 박윤아는 전 국민이 지켜보는 앞에서 패륜아이자 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히게 되었다. 윤아는 아니라고 고개를 저으며 발버둥 쳤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쏟아지는 비난과 야유에 묻혀 들리지 않았고 그녀가 쌓아 올린 가짜 명성은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다. 한태주는 세아의 곁으로 다가가 그녀의 어깨를 든든하게 감싸 안으며 마이크를 넘겨받았고 그의 중저음 목소리는 혼란스러운 장내를 단번에 휘어잡는 카리스마를 발휘했다. 그는 TK 그룹이 서진 건설의 최대 주주로서 현 경영진의 전면 교체와 대대적인 구조 조정을 단행할 것임을 천명하며 윤세아를 새로운 대표이사로 추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주주들은 한태주의 강력한 리더십과 윤세아의 정통성이 결합한다면 위기에 빠진 회사를 구해낼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고 열렬한 박수와 환호로 그들의 제안을 지지했다. 박윤아는 그 환호성 속에서 철저하게 고립된 채 바닥을 기며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그녀를 거들떠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보안 요원들에 의해 짐짝처럼 들려나가는 처지가 되었다. 같은 시각 병원 중환자실에서 의식을 회복한 박동훈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리모컨을 쥐고 병실 TV를 통해 생중계되는 주주총회 현장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화면 속에서 당당하게 서 있는 딸 세아의 모습과 경찰에 끌려가는 아내, 그리고 비참하게 쫓겨나는 작은 딸의 모습을 번갈아 보며 억장이 무너지는 고통을 느꼈다. 자신이 그토록 믿었던 아내가 자신을 독살하려 했다는 사실과 자신이 내친 딸이 회사를 구하기 위해 돌아왔다는 진실은 그의 늙고 병든 심장을 난도질했다. 그는 후회와 자책감에 가슴을 움켜쥐며 오열했지만 마비된 입에서는 짐승 같은 울음소리만 새어나올 뿐 정확한 발음이 되지 않았다. 그의 눈에서는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려 베개를 적셨고 그것은 평생을 오만과 독선으로 살아온 남자의 뒤늦은 참회이자 비극적인 말로였다. 세아는 주주총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후 쏟아지는 축하 인사를 뒤로하고 한태주의 부축을 받으며 조용히 대기실로 빠져나왔다. 긴장이 풀리자 온몸의 통증이 파도처럼 밀려왔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후련함과 동시에 텅 빈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복수라는 하나의 목표만을 위해 달려온 지난 1년간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고 이제야 비로소 윤세아라는 자신의 이름을 되찾았다는 실감이 나기 시작했다. 한태주는 말없이 그녀를 의자에 앉히고 따뜻한 물 한 잔을 건네며 그녀의 손을 꼭 잡아주었고 그 온기는 차갑게 식어있던 그녀의 마음을 녹여주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고 그 미소에는 수많은 말보다 더 깊은 위로와 사랑이 담겨 있었다.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최미라는 취조실의 차가운 철제 책상 앞에 앉아 헝클어진 머리를 쥐어뜯으며 현실을 부정하고 있었다. 담당 형사는 그녀 앞에 놓인 수많은 증거 자료들을 들이밀며 범행 일체를 자백할 것을 요구했지만 그녀는 묵비권을 행사하겠다며 변호사를 불러달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하지만 그녀가 고용했던 대형 로펌의 변호사들은 이미 여론이 악화되고 승산이 없다고 판단하여 모두 사임계를 제출한 상태였고 그녀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다. 형사는 비웃는 듯한 표정으로 당신을 변호하겠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 꿈깨라며 그녀에게 닥친 냉혹한 현실을 일깨워 주었다. 최미라는 그제야 자신이 철저하게 버림받았음을 깨닫고 절망적인 비명을 지르며 책상에 머리를 부서댔다. 박유나 역시 다른 취조실에서 눈물 범벅이 된 채 조사를 받고 있었는데 그녀는 모든 것이 엄마가 시켜서 한 일이라며 책임을 회피하려 안간힘을 쓰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억울한지 호소하며 세아 언니에게 용서를 빌 기회를 달라고 애원했지만 형사들은 그녀의 가증스러운 연기에 속아 넘어가지 않았다. 그녀가 과거에 저질렀던 학교 폭력 피해자들까지 잇따라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그녀의 죄목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었고 그녀는 앞으로 긴 시간 동안 감옥이라는 차가운 현실을 마주해야만 했다. 화려한 조명 아래서 스포트라이트를 받던 재벌가 영애의 삶은 이제 쇠창살 안에 갇힌 수감 번호 몇 번으로 전락하게 된 것이었다. 그날 저녁 세아는 한태주와 함께 아버지가 입원해 있는 병원을 찾았지만 병실 문 앞에서 발길을 멈추고 들어가지 못한 채 문고리만 잡고 서 있었다. 그녀는 아버지가 겪고 있을 고통을 짐작하면서도 아직 그를 용서할 준비가 되지 않았기에 선뜻 문을 열 용기가 나지 않았던 것이다. 한태주는 그런 그녀의 마음을 이해한다는 듯 어깨를 감싸주며 무리해서 용서할 필요는 없다고. 지금은 당신의 마음이 편해지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다독여 주었다. 세아는 잠시 망설이다가 문틈으로 잠든 아버지의 늙고 초라해진 얼굴을 훔쳐보고는 조용히 돌아섰다. 언젠가는 마주해야 할 빚이지만 오늘만큼은 승리자로 남고 싶은 마음과 아버지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약한 모습을 감추고 싶은 마음이 교차했기 때문이었다. 병원 로비로 내려온 두 사람은 밖으로 나섰고 며칠 동안 내리던 비가 그치고 맑게 갠 밤하늘에는 별들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다. 세아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비 냄새가 씻겨나간 상쾌한 공기를 폐부 깊숙이 채웠고 그것은 마치 그녀의 인생에 새로운 챕터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듯했다. 한태주는 그녀를 자신의 차로 에스코트하며 이제 어디로 가고 싶냐고 물었고 세아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어머니의 묘소에 가고 싶다고 대답했다. 이 모든 승리의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하고 싶은 사람은 다름 아닌 억울하게 돌아가신 어머니였기에 그녀는 한시라도 빨리 그곳에 가서 어머니를 위로해 드리고 싶었다. 한태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를 위해 기꺼이 운전대를 잡았고 차는 고요한 밤거리를 미끄러지듯 달려나갔다. 묘소로 가는 길 차 안에서 세아는 창밖을 바라보며 앞으로 자신이 짊어져야 할 서진 그룹의 무게에 대해 생각했다. 무너진 회사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땅에 떨어진 이미지를 쇄신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은 가시밭길이 되겠지만 이제 그녀 곁에는 한태주라는 든든한 동반자가 있었다. 그녀는 한태주를 바라보며 진심 어린 눈빛으로 고맙다는 말을 전했고 한태주는 운전 중에도 그녀의 손을 놓지 않으며 당신과 함께라면 어떤 고난도 두렵지 않다고 화답했다. 두 사람의 손은 굳게 맞잡혀 있었고 그 결속력은 앞으로 그들이 만들어갈 새로운 제국의 단단한 초석이 될 것이 분명했다. 도심을 벗어나 한적한 교외 도로를 달리는 동안 세아의 머릿속에서는 최미란과 박유나 그리고 아버지의 얼굴이 차례로 떠올랐다가 연기처럼 사라졌다. 그녀는 과거의 상처와 증오를
이제 그만 놓아주기로 결심했고 그것은 그들을 용서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미래를 위해 더 이상 그들에게 감정을 소모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이제 피해자가 아닌 주체적인 삶의 주인으로서 살아가야 했고 복수는 끝났지만 그녀의 인생은 이제 막 진짜 시작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밤하늘을 가르는 유성 하나가 떨어지는 것을 보며 세아는 소원을 빌었고 그 소원은 복수가 아닌 행복과 사랑에 관한 것이었다. 공원 묘지에 도착했을 때는 자정이 가까운 시간이었지만 달빛이 환하게 비추고 있어 묘비명을 읽기에 충분했다. 세아는 어머니의 묘비 앞에 서서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만 흘리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엄마나 해냈어라고 속삭였다. 한태주는 뒤에서 묵묵히 그녀를 지켜보며 그녀가 마음껏 슬픔을 토해낼 수 있도록 기다려 주었고 밤바람은 부드럽게 그녀의 머리카락을 어루만지며 위로해 주었다. 세아는 눈물을 닦고 묘비 위에 미리 준비해온 흰 국화꽃을 올려놓으며 이제 편히 쉬라고 엄마의 딸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겠다고 다짐했다. 그 모습은 슬프지만 아름다웠고 고통 속에서 피어난 꽃처럼 강인한 생명력이 느껴졌다. 서진 건설의 간판이 내려가고 TK 서진이라는 새로운 현판이 본사 정문에 걸리던 날,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았고 직원들의 표정에는 지난 수개월간의 혼란과 두려움 대신 새로운 도약에 대한 기대감이 가득 차 있었다. 윤세아 신임 대표이사는 취임식 연단에 서서 과거의 부패와 비리를 완전히 청산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경영을 통해 글로벌 기업으로 거듭나겠다는 비전을 선포하며 강력한 리더십을 보여주었다. 그녀는 아버지 박동훈 회장 시절에 만연했던 정실 인사와 불법 하도급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단행했고 능력이 검증된 젊은 인재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회사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갔다. 밤낮 없이 회사에 상주하며 업무를 파악하고 현장을 누비는 그녀의 열정적인 모습에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던 노조와 임직원들도 점차 마음을 열고 그녀를 진정한 리더로 인정하며 따르기 시작했고 회사는 빠르게 안정을 되찾아갔다. 한편 구치소에 수감된 최미라는 매일 밤 악몽에 시달리며 교도관들에게 자신이 서진 그룹의 안주인이라며 당장 내보내달라고 고함을 지르는 등 심각한 정신착란 증세를 보이고 있었다. 법원은 그녀에게 살인 미수와 횡령 그리고 배임 등 수많은 혐의를 적용하여 징역 30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했고 판결이 내려지는 순간 그녀는 법정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하며 추태를 부려 마지막 자존심까지 구겨버렸다. 화려한 명품과 보석으로 치장했던 그녀의 몸은 이제 칙칙한 수위에 감싸여 초라하기 그지없었고 차가운 독방 바닥에 웅크리고 앉아 허공을 향해 중얼거리는 그녀의 모습은 인과응보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살아있는 표본이었다. 면회를 오는 사람조차 없는 철저한 고립 속에서 그녀는 자신이 저지른 죄의 무게에 짓눌려 서서히 말라 비틀어져 가고 있었으며 그것은 죽음보다 더 고통스러운 형벌이나 다름없었다. 박유나 역시 교도소 내의 엄격한 규율과 고된 노역에 적응하지 못하고 하루하루를 지옥처럼 보내고 있었는데 한때의 공주님처럼 떠받들려지던 그녀가 이제는 다른 수감자들의 눈치를 보며 화장실 청소를 도맡아 해야 하는 처지로 전락했다. 그녀는 거칠어진 손을 바라보며 과거의 영광을 그리워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동료 수감자들의 조롱과 냉대뿐이었고 밤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죽여 우는 것이 그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저항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어머니의 꼭두각시에 불과했음을 뒤늦게 깨닫고 세아 언니에게 용서를 비는 편지를 수십 통이나 썼지만 그 편지들은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되거나 세아의 손에 닿기도 전에 비서실 선에서 폐기 처분되었다. 세상은 그녀의 존재를 빠르게 잊어갔고 그녀는 좁은 감방 안에서 죗값을 치르며 평생 지워지지 않을 전과자라는 주홍 글씨를 가슴에 새긴 채 살아가게 되었다.
박동은 회장은 병세가 급격히 악화되어 요양병원의 특실로 옮겨졌지만 찾아오는 가족 하나 없는 쓸쓸한 노년을 보내야 했고 텔레비전 화면을 통해 승승장구하는 딸 세아의 모습을 보는 것이 유일한 일과가 되었다. 그는 마비된 손을 들어 화면 속 딸의 얼굴을 어루만지려 노력하며 뒤늦은 후회의 눈물을 흘렸지만 이미 떠나버린 버스처럼 딸의 마음을 되돌릴 기회는 영영 사라져버린 뒤였다. 간병인들조차 그를 돈 많은 고집불통 노인으로 취급하며 사무적으로 대할 뿐이었고 그는 창밖으로 떨어지는 낙엽을 바라보며 자신이 평생 쫓았던 권력과 돈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를 뼈저리게 통감했다. 세아는 그의 병원비를 꼬박꼬박 결제해 주었지만 단 한 번도 병실을 찾지 않았고 그러한 철저한 무관심이야말로 그에게 있어 가장 잔인하고도 확실한 복수이자 영원한 단절, 선언이었다. 모든 소란이 잦아들고 회사가 안정궤도에 진입한 어느 늦은 오후 한태주 회장은 세아를 자신의 집무실로 초대하여 TK그룹과 서진건설의 합병 절차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음을 공식적으로 알렸다. 그는 두꺼운 서류철을 덮으며 이제 비즈니스 파트너로서의 계약은 모두 끝났다고 선언했고 세아는 순간적으로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끼며 긴장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한태주는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세아에게 다가가 한쪽 무릎을 꿇고 품 안에서 오랫동안 간직해온 다이아몬드 반지를 꺼내며 이제는 비즈니스 파트너가 아닌 인생의 동반자로서 평생을 함께해달라고 정식으로 청혼했다. 그는 당신이 흘린 눈물을 닦아주고 당신이 짊어진 짐을 나눠지는 남자가 되고 싶다고 진심을 담아 고백했고 그 말을 듣는 세아의 눈에서는 기쁨의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세아는 떨리는 손으로 반지를 받아끼며 한태주의 품에 안겼고 두 사람은 서로의 심장 소리를 느끼며 그동안 억눌러왔던 사랑의 감정을 확인했다. 1년 전 비오는 거리에서 쫓겨나며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던 그녀가 이제는 대한민국 재계의 정점에 서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미래를 꿈꾸게 된 것은 기적과도 같은 반전이었다. 그녀는 한태주에게 당신이 없었다면 나는 어둠 속에서 길을 잃고 괴물이 되었을지도 모른다고 말하며 그가 자신의 구원자이자 빛이었음을 고백했다. 한태주는 그녀의 이마에 따뜻하게 입을 맞추며 당신은 스스로 빛나는 별이었고 나는 그저 그 별을 가린 구름을 잠시 걷어주었을 뿐이라고 다정하게 속삭였다.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화려한 야경은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하듯 황금빛으로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고 그 빛은 영원히 꺼지지 않을 것만 같았다. 몇 달 후 열린 세아와 태주의 결혼식은 세기의 결혼식이라 불리며 전 국민의 관심을 받았지만 두 사람은 화려한 예식 대신 가까운 지인들만 초대한 소박한 가든 파티 형식으로 식을 치르며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되새겼다. 순백의 드레스를 입은 세아는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답고 평온해 보였으며 그녀의 곁을 든든하게 지키는 태주의 얼굴에는 세상을 다 가진 듯한 환한 미소가 번져 있었다. 두 사람은 하객들의 축복 속에서 행진하며 맞잡은 두 손을 절대 놓지 않겠다고 다짐했고 그들의 발걸음은 힘차고 당당했다. 의불엄마와 자매의 배신으로 바닥까지 떨어졌던 여자는 이제 복수의 칼날을 내려놓고 사랑이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든 채 새로운 제국의 여왕으로 당당하게 다시 태어났다.